자, 가면사활자 우리 준원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만약 그 베타 테스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보실 건가요? 저라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런 기회가 올 때 이 가면을 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또 이 가면은 귀족 이 부자들만 살 수 있고 좀 비싸서 못 사는데 공짜로 체험해볼 수 있다니까 저라면 체험해볼 것 같습니다. 숨을 쉬어있어요. 저도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아이 마스크를 쓰면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귀족들만 쓸 수 있는 거고, 뭔가 쓰면 뭔가 좀 더 예뻐질 것 같고, 그렇게, 네,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썼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외모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상류층의 삶에 대해서 그닥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오히려 뭐 열등감만을 더 이렇게 키울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그런 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타라면 안티 아이 마스크를 도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생판 처음 본 남자한테 문자 와가지고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무서워서 못 도와줄 것 같습니다. 승우 씨 해주세요. 저였어도 못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갑자기 저도 전화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장난치는 건가? 스팸인가 뭔가 납치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어쨌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것들에 대해 의심은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알아보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고님. 네, 저 근데 질문한 게 없어서 한 개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만약 당신을 오타였다면 형을 구하기 위해 베타 테스터가 됐을 것 같나요? 저였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베타 테스터가 드는 거는 약간 뭔가 이렇게 또 이제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거니까 약간 형이랑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저였으면 뭔가 안 좋았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정시해주세요. 저였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 아까처럼 무섭기도 하고, 이게 형을 찾고 구하려면 이게 미션도 되게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무섭고 힘들 것 같아서 도전은 해보고 안 되면 말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어쨌든 뭐 그 형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썼는데 그런 도움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용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춤 거리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도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가면 생활자, 수근이, 이 작품은 뭘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생각에? 일단 이 작품은 이제 약간 사람들이 약간 외모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는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작가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가면 생활자 작품 중에서. 음, 이제 약간 음, 베타 테스터가 굳이 되지 않아도 된다? 뭐 이제 믿을 수 없는 거 뭔가 믿지 마라. 음, 수녀님, 어, 그, 이게 약간 좀, 가면을 쓰면 이제 중독되는 것처럼 기쁘고 빼면 우울하니까 음, 약물 같은 거 중독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가면생활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현실의 어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약간 그 뭐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판타지 어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단지 터무니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 그럴듯한 나중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법한 아니면 이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쌤이 이게 이해가 돼?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준원이. 어, 이, 남측, 아, 어, 이 가면을 쓰면은 응, 얼, 얼굴이 좀 완벽한 얼굴로 변하는 걸, 네. 응. 그러니까 가면을 쓴다라는 것들은 지금 현실의 얘기는 아니잖아. 음, 이 가면을 쓰는 게. 근데 이 가면을 쓰는 게 동시에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지, 쌤 생각에는. 승훈이, 왜 쌤이 가면을 쓰는 게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데 동시에 또 현실의 이야기도 하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고. 음, 이제 약간 가면을 쓴다는 게 약간 음, 진짜 가면이 아니라 약간 다른 가면을 말씀하시는 거. 그 다른 가면이 뭔데? 화장 같은 거 아닐까요? 화장? 화장.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어, 그 가면이 인터넷? 이- 그런 거 약간 그래? 익명성 그런 거? 어? 익명이라는 가면 쓰고 약간 그런 거. 익명이라는 가면을 쓴 거다. 그 얘기 좀 더 설명해 볼까? 그, 어, 어, SNS 보면은 음, 이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음, 어디 사고 누군지 음, 그런 거 다 가리니까? 그래, 그래. 자, 선생님은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준원이, 승훈이 덕분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되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쌤은 이 책에서 가면을 쓴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왜 가면을 쓰려고 하는 거야? 어울리려고? 뭐라고? 어, 정원에서 놀라고? 음, 정원에서 논다는 건 뭔 얘기인데? 정원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음, 그러니까 정원에 가서 사람들이 어울린다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고. 현실적으로는. 승훈이. 뭔가 이제 좀 더 누군가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특권을 갖는다. 이른바 계급의 상승을 뜻하는 거지. 어? 자기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부분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즉 올라로 치면 상류층에 속하는 거야, 상류층. 근데 왜 가면을 써야 되는 거야? 그 가면을 쓰는 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상류층 가는 거하고 가면을 쓰는 거하고 왜 가면을 써야 되냐고. 가면 안 쓰면 상류층이 왜 안 되냐고. 가면이 딱 상류층의 상징이라서. 가면이 상류층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상류층의 상징은 뭐야? 명품백? 명품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준호나? 네.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어? 명품을 걸치고, 또는 거기에 가려면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거나. 그래서 그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자기가 빼어난 미모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일반 상류층에 진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럼 지금도 상류층 문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상류층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야. 좋은 호텔에서, 클럽에서 파티를 열고, 하루에 뭐 이렇게 수백만 원씩 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근데 그런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 같은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그런 재력,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 백화점 무슨 VVIP 카드가 되었던 아까 얘기했던 뭐 멋진 스포츠카가 되었던 명품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류층의 어떤 그런 생활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또 동경하는 꿈꾸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어때? 준원이나 승훈이는 뭐 예를 들면 재벌 3세의 삶, 그들의 어떤 그런 소수 특권 계층이었던 그런 삶,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 그런 삶에 대해서 어, 부러운 마음, 뭐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거야? 승훈이? 저는 딱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준원이는? 어, 저도 뭐 일로 오라 초대하면은 응, 갈 생각은 있는데 굳이 제 발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아까 이제 승훈이하고 준원이 같은 경우는 가면은 또 기꺼이 써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 차이는 한 뭐야? 번만? 아까 가면을 쓰고 싶은데 굳이 내가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 두 가지 차이는 뭐야? 아니, 이제 약간 경험 삼아 해보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럼 경험 삼아 기회가 되면 그런 상류 계층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건 응. 인생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응. 자, 그 점에서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진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기숙사? 기숙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어, 기숙사를 어떻게 이해했어? 준호니? 어, 약간 그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음, 그런 애들을 돌봐주는 곳? 음, 어, 승훈이? 저는 이제 약간 학교 기숙사 같은 느낌? 음.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숙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19쪽 봐볼까? 자, 여덟째 줄, 다섯째 줄도 읽자, 다섯째 줄.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쪽 밑에서 다섯째 줄. 이곳을 수용소 혹은 사육시설이라고 자조적으로 불렀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 어, 계속 읽어. 아이를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면서 청소년 기숙사라는 거대 시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결국 기숙사는 뭐라는 거야? 약간 이제 아이를 약간 버려두는데? 음. 그래서 아 여기 이 기숙사는 사실 오늘날의 뭐와 비슷한 곳이야? 어, 고아원? 고아원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아가 부모님이 없는 부모님이 뭐 사고로 돌아가실 것 같은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그래서 사회가 맡아 키우는 것이 고아원인데 그 고아가 부모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아서인 이유도 있지만 부모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에 아, 그 아이를 갖다 맡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거든. 부모님이 계신데, 살아 계신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험에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책에 나오는 그 상황들은, 바로 그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서 키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요즘 현재 우리나라의 이른바 저출생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그 저출생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양육비, 돈이 많이 든다. 아이 키우는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그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아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이제 누가 키우겠습니까? 누가 키우겠습니다? 국가가 국가에. 키우겠습니다. 사회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캠페인이 자칫 그 발전하면 이 책에 나오는 요 기숙사와 같은 형태가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다는 거지. 어때? 준원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기숙사 같은 것들이 건설되어서 아이를 이렇게 국가가 맡아 키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응, 저출생인데 이런 데 있으면 좋긴 한데 응, 아이들 입장 들어보면은 응, 그 좀 힘들고 안 좋을 것 같아요. 응. 승원이, 음, 제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제 가정해보자면 뭔가 너무 엄마랑 같이 못 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이른바 결국 이것도 결국은 빈부차라는 거죠. 결국은 부자들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맡겨서 키워지는 그런 형태들. 그래서 이 책 전반에 어떤 그러한 그 빈부의 문제들을 밑바닥에 이렇게 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계급적으로 나뉘게 되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지역과 부자들이 어떤 그 사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나누고.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바로 여기 주인공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욕망한다는 거죠. 나도 거기에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것들. 그런 부분들. 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미래일 판타지이면서 사실은 미래일 판타지가 아니라 현재일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됐니? 네, 음, 이해가 가? 음. 자, 그래서 여기 책 110쪽, 111쪽 보겠습니다. 책 110쪽 봤어? 음. 네, 자, 거기 셋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주만. 남자는 무대 주변을 쓱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는 주변에 페도라의 챙 그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다. 자, 바로 행운의 주인공을 공개했습니다. 후춘 카드를 받은 바르실 분은 무대 위에 있던 밴드 드러머가 두두두두두 하고 드럼을 두드렸다. 그러자 정원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드럼 소리에 무초 오타가 있는 곳에서는 이름이 잘 들리지 않았다. 무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정원사는 몇 차례 이름을 다시 불렀고 잠시 후에 앳돼 보이는 여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 역시 가면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인지 몹시 허둥댔다.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불쑥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모터 옆에 있던 나무의 반대편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곳에 벤치에 누가 앉아 있었다. 나무둘레가 뒤엎여서 그들의 오타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베타 테이스터인가 보군. 이번엔 남자가 목소리를 들었다. 정말 어떻게 알아? 여자가 놀랐다는 듯이 묻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법이지. 베타 테스터는 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들은 상금이 필요하거든.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금액이지만 그들에겐 엄청난 돈이지. 저 애 가문생활처럼 꾸미고 애를 썼지만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아? 우리같이 정원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지. 조작한다는 말이야. 조작이 아니라 일종의 배려지. 베타 테스터들은 너는 되게 기숙사에 있는 가난한 애들이야. 여기 오려면 가라니까 책임진다고. 난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니까. 흐흐. 어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리가 있었지만 무대 위에 여자가 잔뜩 걸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름답고 정원이 갑자기 차가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못하는 벤치에 앉은 남녀가 자신을 반전하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뒷골질에서 그곳을 빠져나갔다. 수고했습니다. 준호이.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 이 상황이? 네. 승훈이, 이 상황 알아? 아니요, 전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 어, 여기 말 그대로 지금 그 포춘 카드 뽑기, 뽑기 행사에 지금 누가 뽑힌 거야? 진진? 진진이 뽑혀가지고 상금을 받게 되는 이야기잖아. 승훈아. 네, 자, 이 상태에서 113쪽, 바로 다음 장 넘겨서 113쪽. 거기 승훈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으면 되나요? 아, 처음에는 자신의 이름인 줄 몰랐다. 장마군전 앞들이 진진을 부르는 소리를 몇 차례나 쩌렁쩌렁 울린 다음에 알아챘다. 옆에 있던 다빈이 빨리 무대 위로 올라가라고 재촉했다. 진진님 포춘카드에 당첨되셨어요. 여러분 행운의 주인공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려지는 토요일 오후, 장미궁전 앞들은 다른 때보다 붐볐다.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정원사가 금빛 봉투를 높이 쳐들고 진진이 무대 위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잔뜩 주눅이 들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뜰에 피어있는 빨간 당잎만큼이나 얼굴이 달아오르고 다리가 떨렸다. 정원사가 봉투를 건네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진지는 그들의 시선과 환호가 왠지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거 봐, 하길 잘했지?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다빈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잠시 불편했지만 어쨌든 진진의 손에는 상금이 쥐어졌다. 사실 돈이 절실히 필요했다. 봉투를 열어 카드에 쓰여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목마를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머릿속에 새겨두지 않았다. 기숙사에서도 자잘한 이벤트가 있지만 진지는 별로 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운이 없는 나이라고 생각했다. 베타 테스터가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주게 되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거기까지. 다빈에게 새삼 고마운 됐습니다. 수능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준원이가 읽었던 부분과 지금 승훈이가 읽었던 부분들을 쌤이 왜 이 두 부분을 뽑아서 읽으라고 했을까? 준원이가 읽었던 부분과 지금 승훈이가 읽었던 부분. 같은 어떤 부분들과 상황이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 준원이 뭐라고? 같은 상황인데 음, 시점은 이제 진진이랑 오타라서 그렇지. 승훈이, 준원이 말 이해가? 네, 뭐라고 했어? 시점이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둘 다, 이 진진이, 포춘국기에 뽑혀서 상을 받는 그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110쪽, 111쪽에서는 오타 입장에서 쓰고 있고, 113쪽, 114쪽에서는 진진, 본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오타 입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정보와 진진 입장에서 나오는 정보가 또 서로 다른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을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집합 같이 합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야. 요 부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자 119쪽 보겠습니다.
자, 119쪽 다시 수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열어요. 아, 읽어요. 음, 저두 번째 금빛 문단, 봉투를 열어. 두 번째 문단 들자. 가지고. 정원 근처인 정원 근처에 있는 구두가게에 들어갔더니 점원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진지는 해나를 위해 검은색 스트랩 슈트를 사고 자신이 신을 샌들을 골랐다. 그러고는 전철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빨리 해나에게 선물을 안기고 싶었다. 전동차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얼마간의 시선을 이식하며 서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면을 쓰고 있어서 호기심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기에는 그 눈길이 집요했다. 슬쩍 짜증이 난 진지는 그 사람을 쳐다봤다. 놀랍게도 그 역시 가면 생활자였다. 진지인이 쳐다보자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그의 귀 뒤에 솟아있는 은빛 표식이 눈에 띄었다. 전철에서 가면 생활자를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원 앞 도로에는 기거하는 가면 생활자를 태워갈 고급 자동차들이 항상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진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 역시 전철에서 가면 생활자를 발견한 것이 신기해서 쳐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전철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발목에서부터 종아리와 허벅지로 소름이 쫙 올라왔다. 남자가 뒤따라 내렸기 때문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걸으려고 애썼다. 거리는 더위가 한풀 꺾이며 어스름이 슬금슬금 찾아오는 중이었다. 남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다. 하지만 뒤를 돌아 그가 어디쯤 오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남자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다. 그런데 왜 자신을 따라오는 걸까? 혹시 상금을 노리고? 어쩌면 진진이 포춘카드의 주인공이 된 것을 목격하고 그때부터 진진을 노렸을지도 모른다. 가면 생활자 중에는 해픈 씀씀이 때문에 돈에 쪼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진은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 속에 들어있는 포춘카드를 확인했다. 진진은 절대 이 카드를 내줄 수가 없다. 아직 사야 할 물건이 기숙사 뒷뜰에 널려있는 빨래만큼이나 많기 때문이다. 진진은 남자를 따돌리기 위해 더 빨리 걸었다. 그러다가 어쩌면 아이마스크에서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베타 테스터 서명을 할 때 여러 조건에 동의했다.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관사를 허용한다는 항목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진진을 관찰 중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왜 정원이 아닌 이곳에서? 발가락과 발꿈치가 못 견디겠다는 신호를 보낼 무렵 진진이 기숙사 근처에 도착했다. 마침 기숙사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쇼핑센터 1층 앞이 시끄럽고 혼잡했다. 새로 문을 연 가게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모양이었다. 진진은 그 틈을 타 재빨리 사람들 사이로 섞여들었다. 그리고 건물 입구로 들어가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이라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그제야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진진은 창고에 있던 숨을 한꺼번에 뱉어냈다. 자, 수고했습니다, 승훈이. 누굴까? 왜 자,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준원이가 읽겠습니다. 129쪽. 둘째 줄부터. 한참 동안 정원에 129줄. 어슬렁거릴 수도 있다. 맞아. 한참 동안 정원에 어슬렁거릴 때였다. 아까 무대 위에 올라가던 유서가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가면 생활자들이 베타 테스터라고 장난하던 여자. 어쩌면 오타가 정원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베타 테스터인지 모른다. 그녀는 왜 베타 테스터가 되었을까? 조신처럼 어떤 사연이 있을까? 못한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쫓았다. 여자는 도시 남쪽으로 향하는 급행 전철에 올랐다. 한참을 달린 끝에 남쪽의 변두리 지역에서 내렸다. 그곳에 도착한 오타는 벤치에 앉아있던 감회세공자를 한 번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도시 하층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곳이었다. 여자는 무척 서두르고 있었다. 오타는 거의 뛰다시피 쫓아갔지만 혼잡한 상가 앞에서 여자를 놓치고 말았다. 어느 쪽으로 간 거지? 그녀가 사라진 길 주변을 서성이다가 상가의 뒤편에 들어섰을 때였다. 우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췄다. 길 하나를 두고 커다란 회색 건물들이 삼중갑처럼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앞에 세워진 표지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환영합니다. 학대와 굶주림이 없는 시설.
거기까지. 자, 2구역 30. 여기까지, 준호님. 수고했습니다. 승호님, 왜 쌤이 또 이 부분을 네, 뽑아서 읽으라고 했을까? 이것도 이제 시점이 다른 거라서. 어떻게? 이거 첫 번째 거는 이제 그거 진진의 시점이고 두 번째 거는 오타의 시점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승훈이가 읽었던 부분들은 진진이 쫓긴다고 생각했던 낯선 사람으로부터 쫓긴다고 생각했던 그런 그 부분에서 쫓기는 진진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지. 반면에 지금 준훈이가 읽은 부분들은 오타가 쫓아가는 쫓아가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지. 자, 지금 쌤이 그래서 아까 봤던 부분과 요 부분,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입니다. 다음 주 글쓰기인 건 알아? 준호나 승훈아. 네, 다음 주가 글쓰기인데 요게 글쓰기 과제라고. 네, 그럼 뭐가 글쓰기 과제일까? 네. 준호님. 준호나, 네? 글쓰기 과제. 이게 지금 쌤 글쓰기 과제로 했는데 뭐가 글쓰기 과제일까? 어, 진진의 시점과 음, 오차의 시점에 대해서 쓰기? 승훈이. 이제 여기 이제 사실 진진의 시점과 오타의 시점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셨으니까 음, 약간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기? 다시 의견을 쓰기. 자,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써보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 방식을 빌어서 이 책에서는 방식만 빌어오는 거야. 진진이나 뭐 이렇게 오타의 어떤 그런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원이가 지금 쌤하고 수업하고 있잖아. 이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준원이 입장에 쓸 수 있겠지. 네. 반면에 지금 이걸 누구 입장에 쓸 수 있어? 선생님 제 입장에 쓸 입장. 수 있겠지. 또는 승우 입장에 쓸 수 있겠지. 아, 그럼 그 세 가지,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같은 부분도 있고, 뭐한 부분도 있고, 하는 거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 시범을 좀 보여주자면, 자, 이게 지금
누구 입장에 쓴 거야? 선생님 입장이요. 선생님 입장에 쓴 거야. 근데 요거를 보면 자, 요건 지금 누구 입장에 쓴 거야? 제 응? 입장이요. 준호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지. 제 근데 요 이야기를 또 누구 입장에 쓸 수도 있어? 승훈 입장에 쓸 수도 있는 거지. 신문.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누구의 시점에 쓰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글쓰기라는 거지. 이해가? 네. 너희들 해야 될 게 준호나 이해가? 준호나?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네. 이런 것들이 뭐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 시점을 시점을 달리해서. 시점을 달리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때 두 번째가 뭐? 자세한 자세한 그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 아까 이제 그 추격하고 또는 뭐 쫓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세한 묘사인데 그 자세한 묘사라는 거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의 뭘 묘사한다고? 심리요. 심리, 마음의 흐름, 정신의 흐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자세히 묘사를 해보자는 거지.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달라진다. 각 글마다 다루는 정보가 물론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근데 두 시점에서 다루는 정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는 뭐 짧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아이고, 선생님들 다 지워버렸네. 아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뭐 카톡으로 보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응? 근데 준원이 글에서는 카톡 보낸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안 나왔잖아. 그리고 대신 이제 뭐 엄마가 빨리 접속해라 그런 엄마와 준원이 사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까 선생님 글에 안 나오는데 준원이 글에는 또 그런 글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준원이가 그러면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다가 뭐 그렇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가 더 자세히 그 안에 나올 수가 있겠지.
선생님들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시점을 달리해서 써보는 어떤 그런 활동들, 이런 글쓰기 활동들 여러분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을 할 거냐? 그거는 누가 정해? 제가 어, 승훈이의 어떤 일상의 어떤 그런 삶에서 하나를 붙잡아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준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실제 있었던 일, 실제 있었던 상황을 붙잡아갖고, 글을 쓰는 게 제일 좋고, 만약 그렇게 쓸 게 마땅치 않거든, 창작도 가능합니다. 준원이 창작도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제가 알아서 그 사람 이야기 쓰는 걸. 너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네가 어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서 A라는 인물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B라는 인물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그런 식으로 너가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직접 창작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자, 다음 주 글쓰기 숙제와 관련돼서 질문 수긍이가 주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음, 가정한 거를 음. 개수는 이제 몇 개 정도? 최소한 몇 개겠어? 한 개? 이거 어떻게 한 개가 돼? 인물의 시점이 다른데 아, A라는 인물의 시점에 쓰고 그 일을 잠깐 B라는 인물의 시점에 쓰면 두 한 가지 개,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몇 거야? 두 두 개요. 가지 를 쓰는 거지. 근데 너가 이제 거기 참가하는 인물이 둘이 아니라 셋이다. 그럼 뭐 세 가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쓰는 거지. 됐어, 정훈아? 네, 준원이는 질문. 혹시 아, 그 사람의 이야기랑 완전 달라도 되는 거예요? 뭐가? 그, 그 전에 이야기 뭔 일이 있으니 잘 모르니까 청작사 썼는데 어. 그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거랑 달라도 되죠. 근데 두 인물이 같은 사건에 참여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는 그 사건의 공통적인 부분은 같겠지. 근데 두 인물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겪게 되는 일은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면 준원이는 축구한 얘기를 쓰고, 어? 승훈이는 그 다음날 소풍 간 얘기를 쓰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준원이하고 승훈이가 같이 축구를 했는데, 준원이의 관점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그 축구 경기를 승훈이 관점에서 쓴 이야기. 이렇게 쓰는 거지. 그, 저, 아, 글쓰는 주제는 혹시 그 독서 토론 주제로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아, 너가 직접 겪은 일도 괜찮고, 준원이가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버스를 타고 놀러 갔어. 뭐 버스 타고 놀러 가는데 너가 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때 준원이 네가 버스에서 벌어진 일을 네 관점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 운전기사 관점에서 쓸 수 있고, 그게 진짜 벌어진 일을 쓸 수도 있고, 진짜 벌어지지 않았는데 네가 가상으로 막 그 꾸며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이해가? 네. 어. 승훈이는 질문. 전 딱히 없어요. 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써보는 것들이 어쨌든 그 필력, 그 글쓰기 어떤 그런 힘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읽어줬던 그런 부분들, 이 책에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나, 그 인물의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글을 내가 어떤 식으로 써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우리는 내 시점, 내 관점에서만 글을 쓴단 말이에요. 준호이가 자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승훈이 자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자기의 관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다, 어떻게 쓰이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글로 옮겨보는 또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야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 글쓰기 관련된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와서 승훈이 이 책에서 제일 놀라운 반전은 뭐였어? 이게
그 오타가 형을 그거 어떻게 구출했다는 거예요? 오타가 형을 구출하는 게 제일 큰 반전이었다. 왜? 뭐 어떻게 뭔가 뭐,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어? 뭔가 못할 것 같은데 했어요. 못할 것 같은데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준호이는 그 다빈도 알고 보니까 그 베타 테스터였던 거예요. 음 무슨 얘기야? 다빈도 약간 그 원래 귀족이고 살짝 재력가 집안을 알려져 있었는데 음, 재력가였었던 사람이었고 음, 알고 보니까 그 다빈도 베타 테스터인 걸로 음, 자기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알려진 거예요. 음. 수은이 지금 준호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맞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왜 맞는 것 같아? 어, 그게 반전인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게 반전이냐고. 수은이 너 입장에서 그게 왜 반전이냐고. 아까 준원이는 준원 입장에서 설명을 했잖아. 수은이 너의 입장에서 한번 그것들을 설명해 보라고.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 원래는 좀 약간 거진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좀 부재했다. 거진 줄 알았는데 부자였다고? 답이니? 준원아, 수은이가 맞아?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뭔데? 진실은. 부자였는데 알고 보니 거지였어. 수은아, 누구 아, 말이 맞아? 네? 누구 말이 맞아? 준호님 말이요. 응? 근데 왜 너는 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응? 음, 응. 거길 내용을 제대로 못 봐서. 왜 이 책 제대로 잘 못 읽었어? 아, 그걸 이제 약간 옛날에 읽어가지고 이제 약간 다 제 기억이 있겠지 하고. 응. 옛날에 읽어하고 다시 안 읽었어? 아, 읽긴 했는데 좀 약간 응.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약간, 응. 이제 띄엄띄엄 읽었달까. 응.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 오늘 그 자꾸 수근이가 이렇게 허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다시 그럴 수 있지. 아무나 한 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런 것들이 큰 주기만 기억나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자, 책 189쪽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 여덟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군이 밑에서 여덟째 줄, 여덟째 줄. 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제품을 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베타 테스터들이 희생당하는 거지. 오타는 입술이 되게씩 깨물었다. 진진이 그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 거기까지. 자, 뭔 얘기야, 이 얘기야? 베타 테스터가 이제 약간 후원을 약간 이제 체험을 시켜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실험용이었던 거죠. 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생기면 안 되죠. 응? 뭐라고? 이런 일 생기면 안 돼요. 이런 거 생기면 안 된다고? 왜?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 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준원이는? 준원아?
안 들려? 아니,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저도 안 좋은 거라고, 안 좋게 생각하고, 응. 실험용이었다는 걸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승훈이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이와 비슷한 일이 현재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냐, 약품 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가지고 그 약품을 개발하는데 처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동물 실험을 통과한 다음에 사람을 상대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돼. 그때 이제 임상 실험을 할 때, 좀 높은 저기를 줘. 그 알바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 그 카페나 이런 데 알바하면 거의 최저임금을 주잖아. 시급 뭐 10,000원 정도 주잖아.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 시급하면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준다고 모집을 해. 그리고 그 병원에서 거기서 동의한 어떤 그런 실험에 참가만 하면 된다고 그래. 그래서 그 약품을 미리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변화를 이렇게 관측하는 어떤 그런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품들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참가할까, 가난한 사람들이 참가할까? 누가 참가해? 가난한 사람? 왜? 돈이 필요해서. 돈이 필요해서. 또 1시간 일해서 10,000원밖에 못 받는데 10만 원 주다니까, 야, 이거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런 실험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 일에 대해서, 돈 필요한데 그 사람은 돈을 얻을 수 있고, 또 제약회사에서는, 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필요로 하는데 실험할 수 있고, 그러니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냐,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승훈아?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이제 약간 그런 걸로 음, 약간 속여 사는 거는 좀 음. 너무하긴 해요. 속여서 하는 건, 그 속여서라는 게 무슨 뜻이야?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음. 이거는 좋은 거라서 이건 해보기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 속이는 거 절대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이제 약간 위험한 건데 더. 음. 음.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약품 개발은 어떻게 해? 쥐 같은 애들한테 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건 이미 동물 실험을 했다고. 근데 동물 실험이 한 것들이 그 사람한테 적용되려면 사람들한테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 동물한테 그게 통했다고 해서 네. 사람한테 바로 투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네. 준호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 아까 립 때문에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이렇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돈을 많이 주고 이런 임상 실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어, 그 사람만 이제 동의서에 제대로 써놓고 음, 동의하고 하면은 음. 그 사람이 동의해서 한 거니까 크게 상관없다 생각해요. 그럼 이 책에서 나오는 베타 테스트도 다 동의해서 하는 거 아니야? 동의 받았잖아. 그럼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거 아니야? 그러나? 문제될 거 없긴 하죠. 아까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음, 그 차이가 뭐야? 승훈이, 이거는 음, 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렇다 생각해요. 음. 이 책에 나오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현재 하는 어떤 그런 약품 실험도 뭐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으면 그건 안 된다? 네. 승훈이는, 저도 하면 안 된다고 보긴 해요. 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봤을 때 그럼 승훈이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위험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거두면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쨌든도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신분 상승에 욕망을 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기업이 자기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또 기업은 그게 단지 자기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그게 우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제공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여러 분야에서 현재도 그렇게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다. 사람 상대로 그런 거 해서 안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뭐야 이용해 먹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간다라면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런 약분 개발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 건가? 그 부분들도 역시 함께 찾아야 되는. 그래야 나름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26쪽 보겠습니다. 자, 226쪽에 일곱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수건이 그 전통이란 선배와 후배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사회에 진출한 선배는 읽어? 사회에 진출한 선배는 도움을 청하는 후배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론 딱 한 번뿐이다. 후배 역시 한 번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신중하게 써야 한다. 기숙사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73구역 기숙사의 전통이라고 불렀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전통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지는 알 길이 없다. 거기까지. 무엇보다 사회, 거기까지. 그 다음, 준원이 236쪽. 236쪽이요? 236쪽. 어,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세상이. 세상이 다 음, 세상이 다 내팽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느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그게 뭘까 어떤 일이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잘 되지 않더라도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버텨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 된 거니까.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들어가. 지상으로 연결된 전철역이 열차 소리에 창틈 사이를 들었다. 빠져나가자 어둠이 내린 창문 위로 소년과 소녀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진다. 이제 막 낯을 익히기 시작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조심스레 미소 짓는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손짓하는 것처럼. 자, 두 부분을 왜 쌤이 짚어서 읽으라고 했을까? 수건이하고 준호가 읽은 부분들. 왜 쌤이 이 부분을 뽑아서 읽으라고 했을까? 음, 자, 승훈이가 읽은 부분의 키워드가 뭐였어? 승훈이가 읽은 부분의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어? 이제 선배가 이제 후배를 도와줄 수 있다. 어, 선배가 후배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무 곳에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무도 도와줄 데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힘을 보태고 힘을 합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준호이 읽은 부분은 뭐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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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기서 그 남자가 어, 누구야? 소년과 소녀의 오타, 남자 끄겠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누구야? 오타랑 진진이. 오타나 진진이가 사실은 처음에는 서로 별로 뭐 이렇게 뭐야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오히려 꺼려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역시 여기서 뭐 하는 것들 연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작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동경하고 부자가 되려고 그런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꼭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뭐 할 때 도와줄 때 연대할 때 새로운 어떤 희망,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책에는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네. 작가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무엇인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원이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뭐라고? 어, 서, 어, 각자 시점에서 일화를 써보기.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참여하는 각각의 인물의 시점에서 두 편의 글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A의 시점에서 한 편, B의 시점에서 한 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해서 다음 주에는 발표하고 또 글쓰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